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함규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요. 좀 즐겁게 소개하기에는 조금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바로 기근과 정치학입니다. 기근과 정치학. 어떻게 옆길로 새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큰 정치 또는 사건으로 이제 전쟁 같은 걸 꼽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숫자보다 배고파서, 그러니까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역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따져 보면은 결국은 배고픔, 그러니까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 아니었을까, 조금 무겁지만 꼭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정부터가 굉장히 겸허해지시는데요. 우리 선거학개론에서 특별히 이 기근을 주제로 다뤄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사상이 어떤 사상일까요? 사상? 예, 헝그리즘? 먹고사니즘이 제일 먼저 생겼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사니즘이 제일 중요한 사상인 만큼 선거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요. 불가항력적으로 좀 만나게 되는 재난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 속 기근의 원인, 만약에 이렇게 딱 잡아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범위를 뭐 성경으로 조금 줄여서 얘기한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정답! 가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창세기부터 가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3가지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우박이라든지 메뚜기 떼, 그다음에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기근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 말고도 기근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기후변화. 그래서 이제 뭐 소빙기가 닥쳤다고 하는 우리나라 경신대기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기후가 온도가 1도가 떨어졌는데 평균 기온이 그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뭐 가뭄, 그리고 우박, 전쟁, 홍수, 거기다 이제 전염병, 뭐 이것으로 인한 기근은 그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해외 뭐 토픽에서 간간히 보기는 했는데 메뚜기 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됐다? 이건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메뚜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요. 알프레드 브렘이라는 화가가 이제 메뚜기 떼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이제 뭐 에이리언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무력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까맣고 몰려오거든요. 아, 그래요? 상상이 안 가죠. 네. 이걸 뭐 너무 많으니까 숫자로 안 세고 뭐 이제 면적으로 세는데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답니다. 메뚜기 떼가 났다 그러면 뭐 60km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상상이 안 가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보통 이런 메뚜기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국 대륙 이런 얘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메뚜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역사서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메뚜기가 있었어요? 네, 황제라고 얘기를 해서 메뚜기를 이제 황이라고 이제 곤충 황자를 써서 쓰는데 재난에 대한 기록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번, 8번, 신라 같은 경우 19번 정도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은 교훈으로 삼기도 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황제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당태종 이세민. 우리로 볼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관정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정치를 펼쳤던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메뚜기가 이제 서한을 덮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당태종이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갉아먹으면 우리 백성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신령스럽다면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먹어라 하면서 메뚜기 2마리를 꿀꺽 하고 살아있는 메뚜기를요? 살아있는. 아니 그렇게 뭐 메뚜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돼요 이게? 근데 사라졌대요. 진짜요? 네, 이게 이제 탄황, 탄이 이제 삼킬 탄자고 황자가 메뚜기 황자인데 탄황의 고사라고 해가지고 역대 이제 중국의 정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를 그 실현시키려고 하는 황제의 의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사로 이게 알려져 무슨 일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가 이제 조선 왕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메뚜기 떼가 나왔다 그러면 영조 같은 경우에도 나도 메뚜기나 먹어봐야 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조도 뭐 메뚜기 좀 잡아오지 않을래? 그랬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실천은 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송나라 이제 좀 위로 올라가서 중국의 송나라에 태종이 있는데 비벼 황제죠. 장태종만 태종이냐 나도 태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메뚜기를 먹진 않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이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4월 동안 기다려서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나를 태워 죽여라. 근데 마침 비가 와서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그래도 정말 기가 막히게 비가 와 좋네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나중에 이야기가 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재단에 해가지고 사흘 동안 비 안 오면 나 태워 죽여 그랬다는 말이 자칫 통감에 나옵니다. 나중에 씌어졌던. 제가 보기에는 이 각 나라의 태종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선 태종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태종 우. 네, 이분도 결국은 그때 이제 가뭄이 굉장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왔냐면 나는 죽어서 직접 옥황상제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종이 죽자마자 비가 왔습니다. 진짜요? 그게 음력 5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력 5월 10일쯤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황제들이 이런 어떤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근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컸던 것,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것만은 정말로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굶주림을 뜻하는 기근. 역사 속에서는 이 대기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1782년 3년부터 88년까지 있었던 그 텐메이라고 하는 연호를 쓸 때여서 텐메이 대기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재가 어떻게 보면 햇볕을 가리면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반복돼 가지고 결국은 한 9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이름으로써 네. 일본 어떤 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큰 비극으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들이 보통 경신대기근 때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들이 또 전해지는 게 일본에서도 요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럴 때 또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휼 정책. 이 구휼 정책이 좀 시스템이 좀 되었다라면 이런 대기근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착하면 착하고 다 당연하죠. 나오시네요. 이제 그렇죠. 웬만큼 좀 이제는 공부 좀만. 이렇게 내공이 이렇게 단단하게. 네. 근데 그때 대기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이제 다누마 오키스구라는 사람이 그때 경제 정책을 막부치하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상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는 상업을 발전시켜야지 이제 나라가 좋아지고 점점 부강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인들에 대한 통제 정책을 다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쌀을 옮겨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거든. 그 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쌀을 쥐고는 안 풀어요. 좀 풍요로운 지방에서 있는 곡식이 힘든 지방에 잘 제대로 안 옮겨지다 보니까 기근이 더 심해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상황을 정책이 낳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재해와 정치, 뭐 정책 같은 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기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또 서양에서 아마 찾는다면 대표적인 사례로 아일랜드 대기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45년부터 1851년까지
한 7년 동안 벌어진 이 대기근에서 당시 그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이 좀 넘었어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떠난 사람이 100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4분의 1이 줄어들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기에도 기근 말고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일랜드 기근 같은 경우는 그 감자 마른병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나요? 이게 원인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감자를 많이 재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들이 이제 그 마른병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갑자기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거는 당시 아일랜드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하자면 이제 아일랜드 지역의 일종의 플랜테이션 농업, 우리가 뭐 식민지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너희가 먹을 쌀 재배하지 말고 너희는 담배를 재배해가지고 담배를 우리 본국에다가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업인데 영국도 아일랜드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감자를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많이 재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먹고 또 영국인들이 먹고. 근데 감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큰일이 난 거죠. 영국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또 하필 정권이 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자유무역주의가 당시로서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안 좋다.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비상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영국 쪽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얘기가 나와서 곡물법 폐지가 아일랜드 기근과 그 뒤의 사태에 맞물려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곡물법이 어떤 법이에요? 그 곡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이제 어떤 곡식을 밀을 하게 될 경우에 1쿼터당 예를 들어 10.7kg 정도가 되는데 그게 80실링 이하로 될 때는 수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상으로만 수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영국에 있었던 지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늘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죠. 그런 법이 바로 이제 곡물법이 됐던 거였고 그거를 이제 폐지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곡물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싸게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들을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일랜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게 아일랜드에는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밀을 자유롭게 좀 거래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곡물법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거법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기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통, 계층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촉매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들도 이 곡물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때 이제 고전 경제학이 태동하고 있던 시대라 중상주의 내지는 중농주의적인 접근법이 있었고 그쪽은 일단 실물을 또는 뭐 금덩어리가 됐든 아니면 뭐 농산물이 됐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농산물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입지 조건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저 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이익이 아니냐. 그런데 중농주의 내지는 중상주의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농가에서는 밀 하나당 100원 이렇게 생산했는데 그쪽에서는 30원. 그래서 30원짜리 밀을 사다 먹으면 우리나라 농가들은 다 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손해다. 관세 장벽이라든가 수입 제한을 통해 가지고 틀어 막아야 된다. 우리 농산물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농주의, 중상주의 입장이라면 리카도 같은 자유무역주의자는 아니다. 비교 우위라는 게 있다. 우리는 농산물을 그쪽보다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공산품은 또 비싸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공산품을 그쪽에 팔고 저쪽에 비교 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사 먹고 그러면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가치가 창출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당시 자유무역주의가 더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선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하면은 전통적인 중농주의, 중상주의 쪽이 의회에서 더 강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곡물법 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자 해서 그 여태까지는 이제 그 선거권이 없었던 사람들의 선거권을 확대하자 그런 운동까지 벌입니다. 우리 편을 들어서 자유무역주의 쪽으로 좀 의원들을 많이 보내주겠지 해가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토리당이 여기 대해서 계속 헤게모니를 주는 바람에 계속 번번이 실패를 겪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엔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통과가 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종종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반대하던 쪽에서 개혁하자는 사람이 나와서 통과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필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곡물법 그 토리당 출신의 수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곡물법 폐지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 요구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기근이 또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주 뭔가 소용돌이가 굉장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곡물법 폐지를 통과시키면서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은 이제 수성에서 물러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곡물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싼 곡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국에서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가서 산업 노동자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곡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이 산업혁명기로 가고 있던 그 시기에 곡물 가격은 낮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곡물법을 폐지를 하게 되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른바 산업자본의 승리다, 어떤 산업 세계의 승리였다 그러면서 전 시대가 농업에 중심을 두었던 시대라면은 이제 산업 중심의 시대로 바꾸게 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대기근이 영향을 끼쳤으니 기근이 정치에, 정치가 선거에, 선거가 다시 산업에 이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게 바뀐 거예요? 더 좋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는 더더더 먹을 게 없어지죠. 여기 영국에서는 이제는 곡물을 예전에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아일랜드 거를 사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아일랜드 거를 싸게도 살 수 있으니까 결국은 감자 말고 다른 곡물들을 전부 다 영국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가 우리는 영국하고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아일랜드 독립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이 그러니까 국민을 좀 각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 보면은 기근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뭐 병충해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프랑스 쪽에서 너무 곡물 유통이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리게 됐어요. 대혁명 직전에.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죠. 마리 앙투와네트가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마리 앙투와네트가 안 했대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네. 그런 말이 믿어질 정도로.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힘들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앉아 있냐 이렇게 분노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기근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신대기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후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후반에 여러 밀란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그게 조선 왕조의 정치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결국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배 체제의 약한 틈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비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노비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분 문제도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 기근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자연재해를 넘는 정치 체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돌고 도는 역사 이야기, 기근과 정치학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집니다.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이 기근을 과연 어디까지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런 분야를 또 이렇게 걱정하고 연구하는 분이 또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특히 이분은 자기 눈앞에서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부유한 집 사람이었었는데 1943년쯤에 인도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벵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참혹함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소년 아르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옥스퍼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니까 그렇게 또 상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는 기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근대 사회에서는 생산의 문제였지만 이제 근대 이후로 오게 되면은 이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면서 그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문제인 거고,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근데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국민이라면 이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들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근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 환경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또는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보면은. 어떤 식으로요?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 스탈린 시대였는데 이제 집단 농당 체제를 이제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근을 발생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족주의적인 면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곡창지대거든요.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우크라이나가 다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상업적인 것이 돌아갔을 때는 돈을 받고 이제 팔았었는데 그대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네. 이제는 상업적인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지? 좀 이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나오는 식량을 모조리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가지고 수출해요. 1983년에서 85년까지 아프리카에서 한 100만 명 가량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또 뭐 이렇게 식량 문제인데 당시 이제 보츠와나와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대표적인 비교 사례였는데 네. 에티오피아는 좀 독재 정치라고 있었고 보츠와나는 좀 민주 정치 쪽으로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보츠와나에서는 별로 안 죽었다. 그럼 보츠와나가 식량 생산이 좋았냐? 반대였다 그럽니다. 에티오피아 쪽에서 식량이 넘쳐나고 보츠와나는 별로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왜 많이 굶어 죽었느냐? 적인 말씀드린 독재라서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그럴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런데 민주정치에서 그랬다간 정부가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츠와나에서는 그러고 싶어도 정부가 그럴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런 대규모의 아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기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 모두에게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의 뭐 작은 힘 그리고 이제 생각들이 모여서 분배를 좀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기근과 정치 이야기 쭉 해봤는데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 줄 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수님부터. 먹고 사니즘이 중요하다. 먹고 살이즘.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하다. 먹고 살이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하다. 깔끔한 명쾌한 답변. 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학혁명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밥이 하늘이다. 밥이 모약이다 아니고요.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밥을 하늘처럼 생각하는데 그 하늘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이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다. 두 분 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선거 인물 꼽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 각각 선거 인물들을 꼽아 오셨는데 오늘의 인물 어떤 분 좀 꼽아 오셨을까요? 아일랜드 대기근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감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자만큼 또 조선시대에 이것이 있었으면은 백성들을 좀 덜 굶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자 친구, 감자 친구? 고구마. 고구마. 네.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통신사로 가가지고 쓰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갔더니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사전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라는 것이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곡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원래 이제 쓰시마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일본 안으로 들어가서 에도까지 갈 뭐 이런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챙겼던 게 뭐냐면 고구마 몇 마리를 챙깁니다. 이거 먼저 일단 부산으로 보내놓으십시오. 해놓고 다음 해에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이 고구마를 가지고 어떻게 재배를 할지를 그동안 또 적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갖고 이거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재배를 하고 요리는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을 부산 일대에다 지금의 영도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펼쳐놨던 겁니다. 이걸 이제 퍼뜨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동네 부사로 왔던 강필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고구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널리 알리려면 책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고구마를 한자로 감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저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또 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퍼진 곳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176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 횟수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구마가 생각보다 구황작물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조금씩 퍼져나가게 돼서 그 뜻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다음에 지식인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백성을 굶기지 않는 것. 그 생각으로 외국에 가서도 먹을 것을 가져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엄, 그다음에 강필 두 분 선생님을 추천을 합니다. 저 고구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두 좋아하거든요. 분께 미리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전통 시대 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현대 인물로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네. 해공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을 원래 하셔가지고 임시정부에서 내무부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내무부 장관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해방 후에 귀국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재원국회 의장도 지내셨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승만과 좀 결이 같으셔가지고 이제 함께 활동도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말하자면 경제적인 면, 그러니까 기근까지는 아닌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야당 후보로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로. 그 한강 백사장에, 지금은 백사장이 없어졌지만 백사장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였습니다. 지금 정치를 너무 잘못해서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 갈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아주 신박한 경제 정책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주하고 나라국가인데 백성의 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느냐? 그게 아까 계속 나왔던 민주주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실천하자는 거죠.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뭐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뇌일열로 돌아가시죠. 아이고. 55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선거 유세차 호남지방으로 열차 여행 중 심장마비로 5월 5일 새벽에 서거한 고 해공 신익희 씨의 장례식이 5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당으로 엄수되었습니다. 각계 대표의 애끓는 조사와 헌화 분향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유해는 국민들의 애도 속에 묘지인 우이동으로 봉안되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기회가 일찍 왔을 거로 없어져 버렸고 만약 그때 그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저는 4.19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거 인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근은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결국엔 이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선거가 우리 생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거학개론과 관련해서 이 기근과 정치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